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료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57분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철원을 가야 되는데 책을 좀 안 읽을 수가 없네요. 도중에 끊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죽음의 부정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인격이 부리는 주술 부자유의 핵심 245쪽 전의에 대한 폭넓은 시각.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의에 대한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세상에 일으키는 대규모 참화의 중요한 원인 하나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전능하고 무적이라고 느껴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욕망을 따르는 천성적으로 파괴적인 동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호와 뒷받침을 얻으려다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의 연약한 힘을 비겁하게 확인받으려는 전유라는 동물이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특징과 사람들의 문제는 자연적 공생관계로 맞아떨어진다. 내가 집단 심리학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길게 언급한 이유는 지도자의 힘이 그가 소유한 주술을 뛰어넘어 그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서 비롯함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지도자에게 투사하며 이는 그에게 역할과 위상을 부여한다. 추종자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듯 지도자에게는 추종자가 필요하다. 지도자는 홀로 설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고립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추종자들에게 투사한다. 카리스마의 주술을 가진 타고난 지도자가 없을 때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하듯 지도자는 추종자를 구할 수 없을 때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전이 문제는 이러한 자연적 공생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가장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내가 앞으로 하려는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과 지도자의 편리한 공생에서 몇 가지 두드러진 측면을 개략적으로 서술했는데 이것이 일면적 묘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매우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아무리 책임감이 투철하고 신처럼 보이더라도 모든 추종자의 죄책감이 지도자의 주술 아래 쉽사리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지도자와 동일시에 동등하게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의 죄책감이 그렇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한 도덕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을 더욱 지도자의 힘에 종속시키고 더욱 지도자의 손에 놀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책감이다. 앞에서 보았듯 집단이 굴종을 갈망하며 준비된 상태로 지도자에게 찾아오면 그는 이 굴종을 더더욱 심화하려 든다. 집단이 지도자의 대의에 따르는 죄책감에 벗어나려 하면 지도자는 또 다른 죄책감의 짐을 지우고 불멸의 그물을 치워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그가 집단 구성원을 정말로 강압적으로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잔인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지도자는 그들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더더욱 꽉 붙들어 맨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불안을 이용하며 심지어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불안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보복당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일종의 협박으로 이용하여 또 다른 잔악 행위를 순순히 저지르도록 한다. 이 기법의 고전적 예는 나치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기법은 범죄 집단과 폭력배들이 늘 쓰던 심리기법으로 범죄 자체를 통해 그들을 더 단단히 오라매는 것이다. 나치는 그것을 피의 접착제라고 불렀으며 나치 친위대는 이것을 마음껏 사용했다.
하급 군인에게는 강제 수용소 근무가 이 충성심을 이끌어냈지만 이 기법은 고급 장교에게도 특히 명망과 재능이 있어서 써먹고 싶은데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였다. 그들은 또 다른 잔악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나치 친위대와 단단히 동일시하고 범죄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 또한 나치 시대가 계속되고 희생자가 늘면서 지도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로 열고 나치에 희생된 이들의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가로 닫고를 이용했다. 이것은 폭력배의 오래된 수법인데 이번에는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로 쓰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히틀러나 맨슨이 영웅적 사명을 품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을 지탱한 것은 으름장과 위협, 가중된 두려움과 죄책감이었다. 추종자들은 과대망상적 계획이 적대적 세상에서의 유일한 생존 기회가 되었기에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지도자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며 이것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원해야만 하는 것이 된다. 지도자가 패하면 그들도 망한다. 그들은 그만둘 수 없으며 지도자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독일 민족은 베를린이 최종 함락될 때까지 쌓았으며 맨슨 패밀리는 맨슨의 학대와 위협하에 서로 뭉쳐 사막으로 달아나 세상의 종말을 기다렸다. 이것은 사람들이 패배한 지도자에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 이집트인들이 나세르를 지지했던 말이다. 나세르가 없으면 그들은 보복과 절멸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의 불에 세례를 받으면 다시 홀로 서지 못한다. 프로이트는 이미 추종자의 문제를 지도자의 매력 못지않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전예에 대한 갈망과 그로 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놓여 있다. 여느 때처럼 그는 우리에게 어디를 보아야 할지 가르쳐 주었지만 초점을 너무 좁게 맞췄다. 볼스타인이 간결하게 표현했듯 프로이트에게는 인간이 왜 말썽에 휘말렸는가에 대한 관념이 있었으며 그 말썽에 대한 그의 설명은 거의 언제나 성적 동기로 귀결되었다. 프로이트는 최면에서 암시가 잘 통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말썽이 성에 의존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느끼는 전이 끌림은 아동이 주변 사람에게 느낀 최초의 끌림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지만 이제 이 순수한 성적 끌림은 무의식에 깊이 파묻혀 있어 우리는 무엇이 홀림의 진짜 동기인지 깨닫지 못한다. 프로이트는 분명히 말한다. 인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표출하는 공감, 우정, 신뢰 등 모든 감정이 성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성적 목표를 약화시킴으로써 순전한 성적 욕구에서 이 욕구들이 우리의 의식적 자기지각에 대해 취하는 형태가 아무리 순수하고 비관능적일지라도 이 욕구에서 벗어나도록 발전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처음에 성적 대상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신분석은 현실에서 우리가 단순히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 정신에서는 성적 대상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적 동기에 대한 이러한 환원주의 때문에 초창기 정신분석이 곤란을 겪었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프로이트의 강박으로부터 정신분석학을 해방시키려 잇따라 노력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하지만 프로이트 자신이 만년의 저작에서 일부 사항을 더 폭넓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강박은 자신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이 굴복에서 성을 강조하는 그의 지엽적 관점도 마찬가지다. 1912년 그는 전이가 완전한 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에로스적 성격의 틀림없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후기 저작에서는 인간 조건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면서 아동이 강한 아버지를 갈망하는 것은 미지의 우월한 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동기로, 또한 인간의 나약함과 유아기의 무력함의 결과로 묘사했다. 이게 더 확실히 와닿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구절은 그의 초기의 설명을 완전히 버렸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에로스는 특정한 성욕동을 포괄할 뿐 아니라 전능함에 대한, 또한 부모의 힘과 합쳐지는 데서 오는 대양감에 대한 아동의 갈망도 포괄한다. 이런 일반화 덕분에 프로이트는 포괄적 관념과 지엽적 관념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다. 특정한 오류와 정확한 일반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에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려내기란 지난한 일이다. 하지만 앞서 랑크를 거론하면서 말했듯 가로 열고 프로이트의 후기 저작에서처럼 가로 닫고 외부 자연의 공포를 강조하는 것이 더는 특정한 에로스적 욕동이 아니라 일반적 인간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셈이라는 사실은 꽤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아동이 부모의 전능함과 합쳐지고자 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비겁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영토에 발을 디뎠다. 전이가 완전한 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전이의 에로스적 성격이 아니라 사뭇 다른 무언가를 입증한다. 그것은 진실다움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프로이트의 후기 저작이 발표되기 오래전 아들러가 명쾌하게 간파했듯이 전이는 기본적으로 용기의 문제다. 랑크와 브라운이 확실히 밝혔듯 인간의 열정을 설명하는 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성적 동기가 아니라 불멸 동기다. 강조점의 이러한 중요한 이동은 전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인간 조건에 대한 참으로 매혹적이고 포괄적인 견해다. 중요한 문제네요. 불멸 동기. 불멸 동기. 이게 확실히 더 진실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편 음란물 통제로서의 전이. 전이가 비겁함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왜 전이가 아동기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전이는 자신에게 안전함과 만족을 주는 환경을 만들려는 아동의 노력 전체를 반영한다. 아동은 환경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환경을 지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이제 전이는 숙명적이다. 환경의 기본적인 것, 가로 열고 불안, 가로 닫고 것을 없앨 수 있도록 지각, 행동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위조하는 것이다. 정신분석가들이 늘 전이를 무비판적이고 소망적인 퇴행적 현상이자 자신의 세계에 대한 자동적 통제의 문제로 이해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실버버그는 전이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고전적 정의를 제시한다. 인용입니다. 전이는 외부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욕구를 나타낸다. 전이는 온갖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며 현실에 대한 인간의 심오한 반역과 미성숙에 대한 완강한 고집을 표현하는 영구적 기념물로 볼 수 있다. 에리 프롬에게 전이는 인간의 소외를 반영한다. 인용입니다. 그는 내적 공허함이나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 지식, 용기와 같은 자신의 인간적 특성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을 나름대로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대상에 복종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강하고 현명하며 용기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 개인적 소외라는 것에 기초를 둔 어떤 대상에 대한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은 전이의 중심적인 역동론이다. 그렇군요. 융도 비슷한 견해였다. 인용입니다. 누군가에게 홀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신에게서 실현하지 못한 모든 특질을 겸비한 듯한 상대방의 힘에 자신을 언제나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들러파의 견해도 마찬가지였다. 전이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친숙한 존재 방식을 영속화하려는 작전이나 전술로 끊임없이 자신에게서 힘을 박탈하여 타자의 손에 놓으려는 시도에 의존한다. 내가 이 권위자들을 자세히 인용한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그들의 통찰이 전반적으로 진실임을 밝히려는 것. 둘째, 이 진실들에서 제기되는 엄청난 문제를 나중에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전이가 유별난 비겁함에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유기체적 삶의 기본 문제, 심과 통제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심은 현실에 맞서고 우리의 유기체적 확장과 실현을 위해 현실을 정돈할 수 있는 힘이다. 자연과의 이 대화를 누군가와 확립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프롬은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심지어 부정적 전이나 증오 전이의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전이는 우리를 세상에 고착시키고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한다. 가로 열고 설령 이 감정들이 파괴적일지라도 가로 닫고 우리는 복종에 의해서뿐 아니라 증오로도 우리의 기본적인 유기체적 토대를 확립할 수 있다. 사실 증오는 우리에게 더더욱 생기를 불어넣는다. 에고가 약할 때 더 격렬한 증오를 표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증오 또한 상대방을 실제보다 더 부풀린다는 것이다. 융이 말한다. 저항이나 혐오, 증오를 가장 부정적 형태의 전이는 저항이나 혐오, 증오를 가장한 부정적 형태의 전이는 처음부터 타인에게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상이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든 그런 대상을 얻어낸다. 사스가 밝혀냈듯 통제의 대화를 위한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 제 몸을 전이 대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 진짜거나 상상의 산물인 질병은 관여할 무언가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완전한 고독과 공허함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한마디로 질병은 대상이다.
우리는 자신의 몸이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친구이거나 우리에게 위험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적인 양 몸이 전이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현실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운명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다.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는 이미 중요한 결론 하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전이가 일종의 절편음란증이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고착시키는 일종의 지엽적 통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 죄책감, 갈등을 가져다 환경의 한 지점에 고착시킨다. 우리는 자신의 돌봄을 세상에 투사하기 위해 어떤 장소이든 심지어 제8다리의 장소까지도 만들 수 있다. 관건은 우리 자신의 돌봄이다. 우리가 인간 노예성이라는 기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돌봄이다. 융은 이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했다. 우리가 자신의 환상에 속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환상에 속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홀림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로부터 제 인격의 일부를 정수처럼 뽑아내고 우리가 삶의 길에서 천가지 위장을 하고 있는 자신을 거듭 만나고 있음을 서서히 깨달을 것이다.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서의 전이. 하지만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면서 우리는 전이 현상에 대한 단순하고 임상적인 접근에서 더욱 멀어졌다. 사실 홀림은 인간 조건의 숙명에 대한 반사작용이다. 이 책 일부에서 보았듯 인간 조건은 동물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다, 압도적이다.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전이 문제의 이런 측면이다. 이것을 이해한 사상가 중에서 전이의 의미에 대해 가장 넓고 깊은 서술을 남긴 사람은 랑크다. 우리는 랑크의 사상체계를 떠받치는 것이 인간적 두려움,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사실임을 여러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나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전체적 또는 포괄적인지를 강조하고 싶다. 윌리엄 제임스가 직설적으로 말했듯 두려움은 우주의 두려움이다. 이것은 아동의 두려움, 우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자신의 독립적 개별성을, 자신의 삶과 경험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랑크가 말한다. 성인이 죽음이나 성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아동은 삶 자체를 두려워한다. 이 발상은 프롬의 여러 책에서 자유에 대한 두려움으로 널리 통용되었다. 샤흐텔은 배태성에서 나오는 것의 두려움을 언급하면서 이를 훌륭히 표현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머니와 가족과의 공생에 담긴 근친성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사람은 말하자면 자신을 보호하는 자궁에 들어박혀 있다. 이것은 랑크가 나머지 모든 출현의 외상에 대한 전형으로서 출생의 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미한 바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다. 우주가 어린 인간 동물의 타고난 지각에 근본적으로 또한 총체적으로 두려운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주에서 공포를 덜어냄으로써만 가능하다. 전이의 본질은 이런 식으로, 즉 공포 길들이기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주는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혼돈을 감지한다. 사실 이 믿을 수 없는 힘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아동은 타고난 경애와 공포를 개별적 존재에게 집중하는데 그럼으로써 힘과 공포를 혼돈의 우주에 퍼져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모조리 한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라빌레,
그리고 놀랍다. 전이 대상은 우주의 초월적 힘을 부여받음으로써 이제 이 힘을 통제하고 명령하고 물리칠 힘을 자신 안에 가진다. 랑크의 말을 빌리자면 전이 대상은 개인에게 자연의 거대한 생물학적 힘을 나타내는데, 에고는 스스로를 이 힘에 정서적으로 묶으며 이 힘들은 인간과 그 운명의 본질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힘이란 삶과 죽음에 행사하는 힘을 뜻하므로 아동은 이제 전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대상은 그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아동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배우는 대로 전이 대상에 순응하고 그가 무시무시해지면 달래고 그를 자동적 일상 활동에 평온하게 활용하는 것뿐이다. 이런 이유로 언절은 전이가 정서적 실수가 아니라 타인을 자신의 온 세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집이 아동에게 온 세상이듯 말이다. 언절이 뭐지? 그래요. 인간 조건은 동물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다. 압도적이다. 인간 조건은 동물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다. 압도적이다. 인간에게 자의식이 생기면서 죽음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극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인간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긴장이 됩니다.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산다는 것. 우리 모두 그런 우리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이 대상의 총체성은 그 양가성을 해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아동은 어마어마하게 기적적인 부모의 힘에 맞서 어떤 복잡한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부모는 자신들의 탄생 배경인 자연만큼이나 압도적이다. 아동은 수능과 조작의 기법으로 부모를 자연화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포와 힘의 총체적 문제를 부모에게 집중하여 그들을 문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그들 주변의 세상을 자르고 자연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전이 대상이 왜 그토록 수많은 문제를 낳는지 알 수 있다. 아동은 전이 대상을 통해 자신의 더 큰 운명을 부분적으로 통제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새로운 운명이 된다. 아동이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묶는 것은 공포를 자동으로 통제하고 놀라움을 조정하고 그 사람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동은 전이 공포를 겪는다. 이것은 대상을 잃는 것, 대상을 불쾌하게 하는 것, 대상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다. 자신의 유한성과 무력함에 대한 공포도 여전히 그를 쫓아다니지만 이제는 그 공포가 전이 대상이라는 명확한 형태를 갖췄다. 인간의 삶은 어찌 이리 지독하게도 얄궂은가.
전이 대상이 늘 실물보다 크게 보이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따라서 자기 운명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전이 대상이 자유의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 전이 대상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이 대상은 나머지 모든 자연적 의존과 정서를 합친다. 이 성질은 긍정적 전이 대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이 대상에 대해서도 참이다. 부정적 전이에서 대상은 집중된 공포로 바뀌지만 이제 악과 제약으로 경험된다. 이것은 아동기의 쓰라린 기억에서 또한 부모에 대한 우리의 비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우리는 쓰라린 기억을 근본적으로 악마적인 세계에서 재불행의 유일한 저장고로 만든다. 우리는 세상에 공포와 악이 없고 오로지 부모만 있는 채 한다. 이렇듯 부정적 전이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자동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본다. 프로이트가 전이를 한 인간과 그의 인간적 환경과의 관계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적 인간 현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페렌치가 신경증적 전이 열정, 자극에 굶주린 신경증 정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신경증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국소화된 자극에 대한 모든 사람의 굶주림과 열정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없다. 전이가 모든 사람이 신경증적임을 입증한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인위적 고착을 통해 현실을 보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니 말이다. 물론 이로부터 에고의 힘이 약하고 두려움이 클수록 전이가 강력해진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조현병적 전이가 유난히 격렬한 것, 공포와 놀라움이 한 사람 안에 총체적이고 필사적으로 집중되는 것, 체면에 빠진 듯 몽롱하게 그에게 비굴하게 복종하고 그를 완전히 숭배하는 것이 이로써 설명된다.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그의 발에 입 맞추고 혀로 핥는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은 천국 자체일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무력한 사람이 맞는 논리적 운명이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허할수록 자신의 세계를 전능한 아버지 인물, 초주술적 조력자로 채우게 된다. 그렇죠. 조현병적 전이는 우리가 심지어 정상적 전이에서도 대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달라붙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의 질병,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모든 힘이 전이 대상에게 있다. 어찌 그 주술에 걸리지 않을 수 있으랴. 앞서 내가 말한 것을 떠올려보라. 프로이트가 예전에 생각했듯 전이는 에로티시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인간 조건의 공포에 대한 어떤 진실함을 입증한다. 조현병 환자의 극단적 전이는 이 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그의 세상이 그토록 무서운 한 가지 이유는 억압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 여러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하여 그는 인간적 전이 대상을 사장에서 말했듯 그 모든 경외와 장엄함 속에서 바라본다. 인간의 얼굴은 실로 엄청난 1차적 기적이다. 공상적인 존재인 얼굴에 굴복하면 얼굴은 그 장엄함으로 당신을 자연스럽게 마비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이 기적 같은 힘을 억압한다. 그래야 평정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며
얼굴과 몸을 우리 자신의 일상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어릴 적에 감히 말을 걸지 못하거나 심지어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을 성인의 삶까지 이어가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심각한 장애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이 대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프로이트가 말한 무시무시한 원초적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적 경의와 힘이 격렬하게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요. 존재하는 바 우주의 진실에 압도되는 가로 열고 그 진실이 한 인간의 얼굴에 집중되기에 가로 닫고 압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폭군적 아버지에 대한 프로이트의 말은 옳다. 대상이 두려울수록 전이가 강해지며 강한 대상이 세상의 자연적 힘을 자신 안에 더 많이 품을수록 우리 쪽에서 어떤 상상을 하지 않아도 현실에서 더 두려워질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서의 전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이의 한 측면이라면 그 바로 옆에는 짝을 이루는 두려움이 있다. 아동이 자라면서 죽음을 자각할 때 전이 대상의 힘에서 피난처를 찾는 데는 두 겹의 이유가 있다. 거세 콤플렉스로 인해 몸이 공포의 대상이 되면 버려진 카우사수이 기획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이제 전이 대상이다. 카우사수이는 자기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결정 기획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이제 전이 대상이다. 아동은 전이 대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불멸을 확증한다.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다른 책에서 톨스토이에 대한 고립기의 유명한 감정에 대해 쓴 적이 있는데 전이의 이러한 측면을 훌륭히 요약했기에 여기 인용한다. 이 노인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나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 감정은 고립기의 정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단순한 소망이나 자위적 생각이라기보다는 전이 대상의 신비와 견고함이 그가 살아있는 한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리라는 굳은 믿음에 가깝다. 타인을 신격화하려는 충동, 즉 선택된 사람을 끊임없이 단상에 올리고 그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힘이 있다. 가로 열고 그들에게 힘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 많이 옵는다. 가로 닫고 고 생각하는 현상은 전이 대상의 이런 쓰임새로 설명된다. 우리는 그들의 불멸에 동참함으로써 불멸자를 창조한다. 해링턴은 이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내가 우주에 더 깊은 자국을 남기는 것은 이 유명인을 알기 때문이다. 방주가 항해할 때 나는 거기 타고 있을 것이다. 랑크가 멋지게 표현했듯 인간은 자신의 불멸화를 위한 재료에 늘 굶주린다. 집단도 그 재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로 영웅에 대한 끊임없는 굶주림을 설명할 수 있다. 인용입니다. 작든 크든 모든 집단은 이를테면 영속화에 대한 개별적 충동이 있다. 이것은 국가적, 종교적, 예술적 영웅의 창조와 그에 대한 관심에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 개인은 이 집단적 영생 충동을 위한 길을 닦는다. 집단 심리학의 이런 측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뒤흔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은 지도자가 죽었을 때 민족 전체가 엄청난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놀란 적이 있지 않은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분출, 얼빠진 군중이 도시 광장에 때로는 며칠이고 운집해 있는 것, 다 큰 어른들이 광적으로 바닥을 기고 옷을 찢고 관이나 화장터로 몰려가다 밟히는 것, 이런 대규모의 신경증적 절망의 총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방법은 오직 하나다. 이 현상은 죽음에 대한 방벽을 잃고서 깊은 충격에 빠졌음을 나타낸다.
인격의 어떤 무언의 차원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려한다. 우리가 가진 삶과 죽음을 통제하는 심의 장소, 그 자신이 죽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불멸이 의심된다. 모든 눈물과 모든 통곡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위대한 영혼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 즉시 사람들은 길거리, 광장, 공항의 이름을 망자의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그가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되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불멸하리라고 선언하는 셈이다. 케네디가의 죽음에 대한 미국인의 애도, 드골의 죽음에 대한 프랑스인의 애도, 특히 나세르의 죽음에 대한 이집트인의 애도. 가로 열고 이때는 슬픔이 더 원초적이고 격렬하게 표출되었으며 통곡은 즉시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가로 닫고 애도를 비교해보라. 우리가 알게 된 바 희생양만이 사람들의 적나라한 죽음 공포를 가라앉힐 수 있다. 나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마음껏 죽이게 해달라. 불멸의 인물이 죽으면 희생양을 찾으려는 충동이 유난히 격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프로이트가 밝혀냈듯 순전한 공황에 대한 감수성도 커진다. 지도자가 죽는 순간 세상의 공포를 부정하기 위해 쓰던 장치가 부서진다. 그렇다면 뒤에서 늘 자신을 위협하던 바로 그 공황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지도자가 완전히 버려진 뒤 출애될 불멸 재료의 공백을 감당하기란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 틀림없다. 지도자가 두드러진 만화를 가졌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거대한 영웅적 기획을 체현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것을 보면 20세기의 가장 발전한 과학적 사회 중 한 곳이 혁명 지도부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의 미라 제작 기법을 개선한 것에 의존한 사례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네요. 러시아구나. 마치 러시아인들은 레닌이 죽은 뒤에도 그를 보낼 수 없어 영원한 불멸 상징으로 장사 지낸 것처럼 보인다. 미국도 그런데 미국도 피를 다 빼가지고 막 미라도 아니고 아무튼 뭐 만들잖아요. 이른바 세속 사회에서 무덤 순례가 진행되고 영웅적 인물들이 신성한 장소인 크렘린의 성스러운 벽에 매장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지도자나 운동이 아무리 인본주의를 자처하더라도 인간적 두려움에는 전적으로 세속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의 공포는 언제나 신성한 공포다. 이 표현은 절묘한 관용 표현이다. 공포는 언제나 삶과 죽음의 극치를 가리킨다. 몇 장 안 남았네요. 1시간 내에 읽을 수 있을지. 존재론적 쌍둥이 동기. 이 책에서 나는 전의에 대해 말하면서 인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꿀 때다. 전의는 삶과 죽음에 직면한 겁쟁이의 반사작용임이 사실이지만 영웅주의와 자기전개 충동에 대한 반사작용이기도 하다. 이로써 전의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또 다른 차원으로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동한다. 인간은 늘 놀란 한 가지는 선함에 대한 내적 열망, 옳은 것에 대한 내적 감수성, 아름다움과 선함과 완벽함의 옳음을 향한 극도로 따스하고 강렬한 끌림이다. 이 내적 감수성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에게
내면에 있는 도덕 법칙은 창조의 두 가지 숭고한 신비 중 하나였다. 그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저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자신의 심장 안에 분투하는 유기체의 내부에 감정을 담는다. 자연에서의 이 자기 감정은 어떤 과학소설적 사실보다 더 환상적이다. 빈센초 조베르티와 안토니오 로스미니 같은 19세기 사상가들이 이해했듯 삶의 의미에 대해 이성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과학은 모두 이를 고려하고 최상의 정의를 표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유기체적 자기감정이 이 필수적 존재론, 가로 열고 토머스 데이비슨과 앙리 베르그송 같은 사상가들은 이것을 핵심으로 여겼다. 가로 닫고 존재론은 새로운 인본주의의 심리학이 출현하기 전에는 현대 학문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시대 인간학의 믿기지 않는 불임성, 특히 인간을 조작하고 무효화하려는 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프로이트 사상의 진정한 위대함은 존재론적 사유의 이 전통과 직접 결부하여 바라볼 때 드러난다. 프로이트는 선함이나 양심의 특정한 법칙이 임의의 사회에서 어떻게 아동에게 주입되는가, 아동이 스스로 선하다고 느끼는 법칙을 어떻게 배우는가를 밝혀냈다. 선함을 느끼는 이 사회적 법칙들이 인위적임을 밝힘으로써 프로이트는 계몽주의적 자유의 꿈을 제시했다. 그것은 생명력의 확장적 자기감정에 대한 인위적인 도덕적 계약을 폭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제약을 인식했더라도 자신이 선하고 옳다고 느끼려는 인간의 내적 충동은 설명되지 않는다. 칸트가 경외감을 느낀 바로 그것은 가로 열고 내가 다른 글에서 말했듯 모든 유기체는 스스로에 대해 선하다고 느끼고 싶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로 닫고 어떤 법칙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하다. 모든 유기체는 이 느낌이 극대화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인다.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언급했듯 이것은 자연의 심장이 흥겨운 자기 확장 속에서 박동하는 것과 같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수준에 도달하면 이 과정은 최고의 이익을 얻는다. 이 과정은 인간에게서 가장 격렬하며 상대적으로 미정 상태다. 인간은 유기체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박동하고 확장할 수 있다. 이 확장은 자신과 자기 세상에 대한 총체적 오름의 느낌을 향한 어마어마한 충동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설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여기에는 인간이 정말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양심이 왜 그의 운명인지가 요약되어 있다. 인간은 옳다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궁리할 운명을 타고난 유일한 유기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부담의 맨 위에 자연은 인간이 어떤 직접적 방식으로도 자신이 옳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해두었다. 여기서 우리는 유기체적 삶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고 특히 인간에게서 첨예해지는 역설을 만난다. 이 역설은 두 가지 동기 또는 충동의 형태를 띠는데 두 동기는 피조물 의식의 일부인 듯하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한편으로 피조물은 우주적 과정에 동일시되고 나머지 자연에 자신을 합치려는 강한 욕망을 느낀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고유한 존재가 되어 다르고 동떨어진 무언가로 돋보이고 싶어한다. 더 큰 무언가에 자신을 합쳐 잃어버리려는 첫 번째 동기는 고립에 대한 자신의 나약한 에너지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한다. 우주적 의존에 대한 자연적 느낌, 즉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려는 욕망에 순응하면 평화와 하나됨에 도달하고 더 넓은
너머에서 자기 확장감을 가지고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를 고양하고 초월적 가치의 감각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아가페 가로 열고 창조적 생명을 초월적 사랑 안에서의 창조에 자연적으로 융합하라는 것 가로 닫고 아가페라는 기독교적 동기다. 랑크 말 맞다나 인간은 만물과의 유대감을 갈망한다. 인간은 고립에서 벗어나 더 거대하고 고귀한 전체의 일부가 되고 싶어한다.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자신이 우주에 속한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넘어선 자아에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까미가 이 장의 제사를 쓰기 오래전 랑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에고 바깥에 세워진 신 이상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살아감으로써만 인간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 랑크의 글이 지닌 힘은 정신분석의 임상적 통찰을 인간 피조물의 기본적인 존재론적 동기와 연결한 데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의 총체적 모습에 대한 확고한 심리학적 초상을 그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인간의 동기 속으로 최대한 깊이 파고들어 인간 조건의 심리학이라 할 수 있는 집단 심리학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신분석가들이 동의시라고 부르는 것이 자신을 초월하는 압도적 힘에 동참하려는 자연적 충동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기 동의시는 이 충동의 특수 사례에 불과하다. 아동은 우주적 과정의 대표자에게 자신을 합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포와 장엄함과 심의 전이 집중이라고 부른 것이다. 아동이 자기 초월적 부모나 사회적 집단과 합쳐지는 것은 어떤 실질적 측면에서 의미를 더 큰 확장성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실질적 측면에서 의미의 더 큰 확장성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웅주의의 복잡성을 간과하게 된다. 영웅주의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가로 열고 이것은 자기 초월이 그에게 선사하는 힘을 지탱할 뿐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기쁨과 사랑 속에 사로잡는다. 가로 닫고 간과하는 것이다. 불멸 충동은 죽음 불안에 대한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로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오로지 피조물의 이 자연적 확장으로만 전이가 그토록 보편적인 열정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불멸 충동은 죽음 불안에 대한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로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오로지 피조물의 이 자연적 확장으로만 전이가 그토록 보편적인 열정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관점에서 우리는 신관념을 인간 본성의 아가페적 측면이 논리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한다. 프로이트는 아가페를 설교하는 종교를 경멸하듯 아가페를 경멸한 듯하다. 그는 하늘의 신에 대한 인간의 굶주림이 인간 내면의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모든 것, 가려 열고 무력함, 두려움, 최대한 온전한 보호와 만족에 대한 탐욕, 가로 닫고 이기적인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랑크는 냉소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주장과 달리 신관념이 결코 미신적이고 이기적인 두려움의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님을 이해했다. 제임스가 가르쳤듯
신관념은 삶에 대한 순수한 갈망의 결과물이자 풍성한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다.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영웅적 속함의 순종적 요소는 창조된 생명의 진정하고 숭고한 신비 중 하나인 생명력 자체에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력은 자연적으로 이 땅 자체를 넘어서는 듯한데 이것은 인간이 언제나 신을 하늘에 둔 한 가지 이유다. 나는 인간이 어떤 직접적 방식으로도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자기 감정을 아가페적 통합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위한 흥미진진한 경험을 위한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한 개별 피조물의 고유함을 발전시키기 위한 충동, 자연으로부터 돋보여 빛나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도 확장시킬 수 있다. 결국 삶은 피조물이 맞닥뜨리는 도전이자 매혹적인 확장 기회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충동은 개별화 충동이다. 어떻게 나의 독특한 재능을 실현하고 나 자신의 자기 확장을 통해 세상에 나름대로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제 존재론적 비극 또는 피조물 비극이라 부를 만한 것이 눈앞에 보인다. 이것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다. 인간이 아가페에 순응한다는 것은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할 위험, 남은 일생 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에로스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은 타고난 의존성으로부터 더 큰 피조물에 대한 의무로부터 배제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창조된 것에 대해 삶 경험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 당연히 느껴야 할 감사와 겸손의 치유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양면성의 절대적 긴장을 느낀다. 개별화는 인간 피조물이 스스로를 나머지 자연에 맞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개별화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러면서도 고유하게 발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고립을 만들어낸다. 개별화가 만들어내는 다름은 무거운 집이 되며 인간 자신의 하찮음과 두드러짐을 동시에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타고난 죄책감이다. 인간은 이것을 무가치함이나 나쁨, 그리고 무언가의 내적 불만족으로 경험한다. 그 이유는 현실적이다. 인간은 나머지 자연에 비해 그다지 만족스러운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두려움과 무력함으로 가득하다. 문제는 나쁨을, 타고난 죄책감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로 바뀐다. 이것은 사실 우주를 마주한 자신의 위치를 뒤집는 문제다. 크기, 중요성, 지속성을 얻는 문제이자 어떻게 하면 실제보다 더 커지고 나아질 것인가의 문제다. 선함을 향한 충동의 총체적 기초는 가치가 있는 것, 오래가는 것이 되려는 바람이다. 악몽을 꾸거나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랠 때 우리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한다. 우리는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너는 착하다고 아무것도 너를 해칠 수 없다고 말한다. 선함은 안정과 특별한 무사함을 일컫는다. 도덕성 충동의 바탕은 전적으로 피조물의 신체적 상황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이 도덕적인 이유는 자신의 진짜 상황이 어떤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감지하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은 그러지 못한다. 인간이 우주에서 특별한 속함과 영속화의 자리를 얻으려고 도덕성을 이용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인간은 자연력의 대표자, 가로 열고 전이대상, 가로 닫고 대표자가 만든 규칙을 따름으로써 나쁨, 가로 열고 사소함, 하찮음, 유한함,
가로 닫고 나쁨을 극복하며 이런 식으로 그의 안전한 속함이 보장된다. 이 또한 자연스럽다. 우리는 아이에게 너가 착하게 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둘째, 인간은 진짜로 가치 있는 영웅적 재능을 발달시켜 더욱 특별해짐으로써 나쁨을 극복하려 한다. 인간의 주된 특징 중 하나가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불만족, 끊임없는 자기 비판인 것은 왜일까? 그것은 이런 불만족이야말로 현실 상황에 내재한 절망적 한계의 감각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독재자, 부흥사, 사디스트가 알고 있듯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본적 무가치함에 대한 비난의 채찍질을 당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것이 스스로에 대한 진정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사디스트는 마조시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마조시스트를 찾아낸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함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자아를 이상화하는 것, 진정으로 영웅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자신의 조건에 들어맞도록 자신과의 보완적 대화를 구성한다. 그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이유는 참으로 당당한 피조물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영웅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고립을 떨쳐내는 동시에 간직하고 싶어한다. 분리감을 견디지 못하나 자신의 활력이 완전히 지식되는 것도 허용하지 못한다. 자신을 초월하는 강한 존재에게 합쳐짐으로써 확장하고 싶어 하면서도 개별적으로 동떨어진 채로 남아 사적이고 소규모로 자기 확장을 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위협은 불가능하다. 양면성의 실제 긴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다른 존재의 힘에 합쳐지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 힘을 발달시킬 수 없음은 분명하다. 양가성과 어느 정도의 자기 기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애두를 수는 있다. 그 방법은 모순의 번뜩임을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맞은 종류의 너머, 즉 자기 비판과 자기 이상화를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너머를 고르려고 노력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신의 너머를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전의, 가로 열고 전의 영웅성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지만 전의의 기본적 쓰임새는 안전한 영웅주의의 실행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동기의 존재론적 양면성이 전의와 영웅성의 문제에 곧장 파고드는 것을 본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요약할 위치에 이르렀다. 더 높은 영웅주의에 대한 충동으로서의 전의, 존재론적 동기에 대한 우리의 짧은 논의에서 요점은 전의가 유기체적 삶의 토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인간 총체성을 향한 필수적 욕동을 충족할 때의 전의를 순전히 경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삶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삶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의 대상은 인간의 지구한 열망과 분투가 자연스럽게 절편화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전의가 얼마나 경이로운 재능인지 본다. 전의는 일종의 창조적 절편음란증이자 우리의 삶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장소의 확립이다. 불멸의 힘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어디 있으랴. 자신의 총체적 불멸 분투를 한 명의 인간과 나누는 대화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하고 편하겠는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작정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칸트를 괴롭힌 물음, 가로 열고,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로 닫고, 물음에 대한 답이 없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고 왜 여기 있는지 까맣게 모른 채 살아가지만 삶의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안다. 그렇다면 영웅적 행위를 다른 인간에게 위임하여 이 행위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만큼 좋은지 하루하루 알아감으로써 이 말할 수 없는 신비를 단번에 떨쳐버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행위가 나쁘다면 그의 반응은 그 사실을 알아 즉시 바꿀 수 있다. 랑크는 유난히 풍성하고 종합적인 단락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요약한다. 인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인에게 호감을 사거나 미움을 받는 것의 정서적 의미에서 원래 불멸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말해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캐캐묵은 선악의 문제를 만난다. 이런 차원에서 성격은 우리의 신으로 떠받들여지고 있는 그 타인을 기쁘게 해줄 필요성에 따라 다듬어지고 형성된다. 자아는 완벽을 위해 인위적으로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자아에 나타나는 모든 뒤틀림은 선을 향한 영적 욕구를 실현하려는 이런 시도들의 결과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지옥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온갖 종류의 신이라는 정체성을 기르고 확장할 수 있다. 자기 확장과 의미를 향한 타고난 갈망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전이 영웅성은 인간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 가로 열고, 어느 정도의 날카롭게 규정된 개별성, 선한 행위의 분명한 참조점, 가로 닫고, 그것을 주는데, 이것은 탄탄한 수준의 안전과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이 영웅성이 안전한 영웅주의라면 그것은 영웅주의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영웅주의는 본디 안전에 저항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완벽을 향한 모든 분투,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뒤틀림이 반드시 비겁하거나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전이 영웅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그 과정이 온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이라는 사실이다. 정신분석요법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게다가 상대방은 자신의 운명이요, 그것도 타고난 운명이다. 인간은 조음의 자격을 얻으려면 자신의 행위를 동료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 동료 피조물들은 가로 열고 유유상종의 물리적 또는 진화적 의미에서보다는 정신적 의미에서 가로 닫고 가장 영향력 있고 직접적인 환경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미를 중개하는 유일한 존재다. 즉 인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인간적 의미를 준다. 융은 전이에 대한 탁월하고 날카로운 글에서 이것을 언급했는데, 충동이 너무 강하고 자연스러워 심지어 본능, 가로 열고, 친족 리비도, 가로 닫고, 본능이라 본능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이 본능은 어떤 추상적 방법으로도 충족될 수 없다고 한다. 인용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연결을 바란다. 이것이 전이 현상의 전체의 핵심이며 이것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아에 대한 관계는 곧 동료 인간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 세기 전 허먼 멜빌은 에이헤브의 입을 빌려 똑같은 생각을 표현했다. 인용입니다. 스타벅, 이리 가까이 오게, 내 옆에 서게, 내가 인간의 눈을 들여다볼수록 해주게, 바다나 하늘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
신을 우러러보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 초록빛 들판 밝은 난로가, 이건 마법의 거울이야. 자네의 눈 속에서 내 아내와 아이가 보여. 모비딕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신학자 마르틴 부버가 아름답게 포착했다. 그는 이것을 실제를 상상하는 것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자신의 자아에 필요한 더 큰 자양분을 공급하는 자기 초월적 삶의 과정을 상대방에서 본다는 뜻이다. 앞서 논의의 용어로 말하자면 전이 대상은 그 자신의 탁월한 경이로움, 그 자신의 기적과 같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면 우리를 감염시켜 우리 자신의 삶을 의미로 채운다.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진실에 대한 전이 굴복은 영웅적 자기 확신의 느낌을 비록 그의 물리적 존재 안에서이지만 우리에게 선사한다. 융이 이것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전이가 우주적 결정인 것 또한 놀랄 일이 아니다. 전이는 타인 안에서의 영웅적 자기 확장을 통해 치유받고 온전해지려는 자연스러운 시도다. 전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더 큰 현실을 나타내며, 전이가 정신요법, 즉 환자가 스스로를 치료하려는 독학 시도라고 프로이트와 페렌치가 이미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이 문장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당장은 분명하지 않겠지만, 전이 이론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전이가 자기 확신을 선사하는 너머를 향한 자연스러운 영웅적 분투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이 확인을 필요로 한다면 전이를 단순한 비현실적 투사로 보는 정신분석학 견해는 무너진다. 투사는 자기 충족에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 투사가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고독과 분리에 압도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다. 랑크가 예리하게 간파했듯 투사는 개인의 필수적 진부림이다. 인간은 외부와 차단된 채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삶의 의미를, 삶의 이유를, 심지어 삶에 대한 비난을 바깥으로 투사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붙박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전이는 현실의 왜곡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왜곡에 두 측면이 있음을 안다.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왜곡과 자기 확장과 내적 자아와 주변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장하려는 영웅적 시도로 인한 왜곡이다. 말하자면 전이는 인간 조건 전체 모습을 반영하며 이 조건에 대해 가장 큰 철학적 물음을 던진다. 인간이 왜곡하여 축소하지 않고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의 조각은 얼마만큼일까? 랑크, 까미, 부버가 옳다면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으며 자신을 지탱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전이가 영웅주의의 자연적 기능이고 삶과 죽음과 자신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 투사라면 앞의 물음은 이렇게 바뀐다. 창조적 투사란 무엇인가? 삶을 향상시키는 환각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이 장의 주제를 벗어나지만 결론부에서 물음이 이르는 곳이 어디인지 보게 될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전이는 현실의 왜곡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왜곡이 두 측면이 있음을 안다.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왜곡과 자기 확장과 내적 자아와 주변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장하려는 영웅적 시도로 인한 왜곡이다. 말하자면 전이는 인간 조건의 전체 모습을 반영하며 이 조건에 대해 가장 큰 철학적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왜곡 없이 살 수 있나? 예, 7장 다 읽었습니다. 예, 긴 시간 읽었는데요. 역시나 이번 장도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장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읽었고요. 네, 얼른 자야 되겠네요. 9시가 훌쩍 넘었는데. 네. 자,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